이제 조건의 종류로서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이란 말이 나와 있죠? 수의, 비수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수의라는 말이 뭐예요? 수의. 자, 수의 조건, 수의라는 말은 의사에 따른다. 그죠? 의사에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을 제시한 자의 의사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조건을 제시한 자의 제시한 자의 의사와 연관이 있어요. 이런 조건을 무슨 조건? 수의 조건이라고 그러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수의 조건은 순수 수의 조건이 있고 단순 수의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순수 수의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순수 수의 조건은 조건을 제시한 자. 자, 그럼 조건을 제시한 자는 채권자일까요? 채무자일까요? 조건을 제시한 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무자죠. 자, 왜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건을 제시한 자는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이번 시험에 합격하신다면 500만 원씩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건을 제시한 자죠. 합격하면 누가 줘야 돼요? 제가 줘야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건 비진의 표시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 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만 의존하다. 이걸 무슨 조건? 순수수의 조건 그래요. 자, 우리가 조건의 성무가 조건을 제시한다. 조건을 제시한 자. 다른 표현 뭐예요? 조건부 권리의 의무자. 조건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 의존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예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효다.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다. 왜 무효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효라는 것이 다수예요. 그 이유는 자 거기도 예문이 나와 있지만 내 기분이 좋아지면 내 마음이 내키면 조건을 제시한 자의 의사표시에만 의존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건 상대방을 우롱하거나 뭐예요? 조소하는 듯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이 유효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수의 조건 가운데 조건의 성부가 오로지 조건부 권리의 의무자의 의사표시에만 의존하는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라는 것이 다수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단순 수의 조건은요. 이거는 조건의 성부가 채무자의 의사, 즉 채무자의 의사표시와 일정한 사실행위와 연관이 있대요. 이거는 그 의사표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사실행위와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예문이 나와 있어요. 내가 서울에 가게 되면 시계를 사다 주겠다. 그죠? 시계를 사다 주고 안 사다 주면 지 마음인데 서울에 가게 되면 그죠? 일정한 사실행위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가령 내가 저 건물을 매수하게 된다면 너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겠다. 그죠? 뭐가 결합되어 있다? 일정한 사실행위와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를 무슨 조건? 단순 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수의 조건은 뭐하다? 유효하다. 자, 그래서 조건의 성부가 채무자의 의사표시 외에 일정한 사실행위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뭐 전에 우리 자격시험에서는 내가 스위스를 여행하게 되면 애니카 시계를 사다 주겠다. 무슨 조건? 단순 수의 조건. 아시겠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는 것은 이거는 조건을 제시한 자의 의사표시와 아까 수의 조건은 그 조건을 제시한 자의 의사표시와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비수의 조건은 자, 조건을 제시한 자의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우성 조건 같은 경우는 전혀 무관해요. 전혀. 조건을 제시한 자의 의사표시와는 전혀 무관하게 뭐에 의존하더라? 자연적 사실에 의존하더라. 이런 경우를 우성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연적 사실이에요. 내일 비가 온다면, 그죠? 이게 무슨 조건? 우성 조건이에요. 내일 비가 온다는 자연적 사실에 의존합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눈이 온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다면 그래서 예전에 어디 이동통신회사에서는 눈이 오는 걸 전제로 해서 막 경품을 걸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죠? 이번 주 중에 벚꽃이 만개한다면 무슨 조건? 우성 조건. 그래서 조건의 성부가 오로지 자연적 사실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조건을 제시한 자의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자연적 사실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를 우성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에 비수의 조건은 또 뭐가 있어요? 혼성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혼성 조건은요. 조건을 제시한 자의 의사표시 외에 어디에 더 의존하더라? 제3자의 의사표시에 의존하더라. 이런 경우를 혼성 조건으로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령 내가 을려와 결혼한다면
그죠? 의료의 의사표시에 더 의존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야, 너 이번 중국 여행 갈래? 갑이 간다면 나도 가겠다. 무슨 조건? 혼성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혼성 조건은 조건의 제시한 자의 의사표시 외에 우리가 제3자의 의사표시에 의존하더라 말이에요. 내가 내 딸과 결혼한다면 이런 것들을 혼성 조건에 해당이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다음에 우리가 조건의 종류로서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적극 조건과 소극 조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적극 조건, 소극 조건 그러면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적극 조건, 소극 조건 그러면요. 현상의 변화를 요구할 때는 뭐예요? 적극이에요. 현상의 변화를 요구하더라. 또는 불변화를 요구하더라. 그래서 현상의 변화를 요구할 때는 적극, 불변화를 요구할 때는 뭐예요? 소극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잘할 것은 시험 문제 출제될 때 보면 내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뭐예요? 적극. 불합격한다면 뭐예요? 소극. 자, 그래서 우리는 적극, 소극 그런 말이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어떻게 써놔요? 적극에다가 긍정, 소극에다가 부정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써놓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적극, 소극이라는 건 긍정, 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긍정 조건, 우리가 뭐예요? 부정 조건 그래버리죠. 적극 조건이라는 것은 현상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건 적극이 될 수도 있고 소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 장마철에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이런다면 뭐가 될까요? 적극이죠. 지금 며칠째 비가 오죠. 며칠째 비가 오고 있는데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현상의 변화를 요구하죠. 이때는 뭐가 된다? 적극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요즘 비 안 왔었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럼 뭐예요? 소극 조건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그랬다면 소극 조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현상의 변화를 요구하느냐 요구하지 않느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적극, 소극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요. 조건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 이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령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다음 이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령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령. 그 전에는 말이죠. 이런 표현을 많이 써서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뭐 조건,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령 또는 붙일 수 없는 법령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대리와 친하지 않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죠?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조건, 기한과 친하지 않다.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그래서 사익상의 요구와 공익상의 요구에 의해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익상의 요구와 공익상의 요구에 의해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우리가 아까 기억나시잖아요. 조건, 기한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 것이다 그랬죠. 그죠? 자율적으로. 사적 자체에 의한 법률과의 제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익상의 요구에 의해서 자, 우리가 단독행. 자, 다른 표현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뭐라고 그러죠? 형성권이라고 그러죠. 형성권 아시잖아요.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 면제권, 해제권, 무슨 권? 형성권이죠.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게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소권, 추인권, 자, 상계권, 해제권, 다 형성권이잖아요. 또 이거 외에도 환매권의 행사다. 우리가 선택권의 행사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선택제권의 행사다. 이런 말들 나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런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이 제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요.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하실 것이 자, 너 나한테 사기쳤지? 취소하겠다. 그럼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취소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야, 다음 주 화요일 날 취소하겠다. 조건이 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범위 효과가 발생하는데 여기에다가 조건과 기한을 붙인다는 건 너무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결과가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무슨 화요일 날 취소하겠다. 누구 약 올릴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독행위, 형성권의 행사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근데 절대로 붙이지 못한다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는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말이죠. 시험 문제 그렇게 출제가 되게 됐어요. 우리 6회 때. 자, 다음 중 유효한 것은 조건을 붙인 상계권의 행사. 이거 유효할 것 같아요? 무효할 것 같아요? 무효.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기억나시잖아요. 무권대행위를 추인함에 있어서는 추인권 행사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 자, 이때는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는 건 단독행위로 했다는 거예요? 계약으로 했다는 거예요? 계약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법률행위 종류에서 공부하셨잖아요. 자, 우리는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단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죠.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단독행위로 해도 좋다라고 규정된 것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의 합의로 단독행위를 뭘로 하는 건 무방하다? 계약으로 하는 건 무방하다. 자, 취소하겠다가 아니라 취소해도 되겠어? 해제해도 되겠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위해서 한다면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시험 문제 가서 가령 이래서 우리가 취소권의 행사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OX, X예요. 취소권의 행사에도 상대방의 뭐만 있다면 동의만 있다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해제권의 행사는 해제권도 뭐예요? 형성권이죠. 해제권의 행사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지만 자 우리가 이런 말로 최고 기간 내에 그죠? 해제권을 행사하면서 최고 기간 내에 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권 행사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최고 기간 내에 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권 행사는 가능하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자 해제하는데 조건을 붙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는 2월 말까지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행을 하지 않았다. 네가 만약 3월 10일까지 이행치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하겠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언제까지 이행치 않는다면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정지 조건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해제권의 행사는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조건을 못 붙여도.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예외. 자, 우리는 단독행위를 할자도 자, 우리는 채무의 면제나 유증과 같은 경우는 채무의 면제나 유증과 같은 경우는 상대방에게 뭐예요? 이익만을 주잖아요. 상대방이 단독행위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라면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데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채무의 면제. 야, 너 나한테 500만 원 빌려간 거 돈 있지? 시험에 합격하면 면제하겠다. 가능하잖아요. 이익만을 주니까. 또 유증, 유언장에 의한 증여예요. 우리 유증과 같은 경우 내가 죽으면 과수원을 주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라면 붙일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공익상의 요구에 의해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가 뭡니까? 혼인을 한다, 입양을 한다, 인지를 한다, 이혼을 한다. 상속을 포기한다, 상속을 승인한다. 여기는 우리가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이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아니 혼인은 혼인 날짜 잡지 않습니까? 혼인 날짜 기한 잡는데 무슨 소리냐? 그건 무슨 소리냐면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였다 한들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의사 사유를 두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사자 들어간 사위를 구하려면 아주 우리가 처갓집이 돈이 많은 집이라야 된다잖아요. 그죠? 사자 검사 변호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뭐야? 처갓집이 아주 튼튼한 사람. 그 중매쟁이들이 왜 그런 것만 중매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원 의사 사위를 두면서 병원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대더라. 그래서 신문에도 한번 났었죠, 그죠? 의사 사위를 두면서 병원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병원을 안 지어준다고 해가지고 좁혔대요, 자기 부인을.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대더라, 구속됐대더라. 들어보셨죠? 그러면 의사 사위를 두면서 병원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결혼했대더라. 그랬다 한들 왜 안 지어줍니까?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족법상의 신문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였다 한들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혼인 날짜를 잡았다 한들 그 날짜에 혼인을 안 해도 강제로 혼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뭐 양자를 삼기로 하는데 뭐를 주기로 한다더라. 우리가 구속력이 없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가족법상의 신문에는 공익상의 요구에서 조건 기한을 붙였다 한들 법적 구속력이 없다. 왜 조건을 못 붙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익상의 요구에서 수표음행이죠. 그러면 수표음행위는 이걸 뭐라고 하죠? 유가증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유가증권. 그럼 수표음행위는 무엇보다도 뭐예요? 거래의 안전이 요구가 되죠. 그죠? 이런 수표음행에 조건을 붙인다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수표는 어떤 조건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나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런 수표음행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는 붙일 수 있다? 기한을 붙일 수가 있죠. 지급일자, 몇 년, 몇 월, 며칠. 그래서 수표음행에는 조건은 붙일 수가 없지만 뭐는 붙일 수 있다? 시기는 붙일 수 있다. 자, 시기는 붙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시기가 뭐예요? 고대에서 나오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급일자, 몇 년, 몇 월, 며칠. 이건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표음행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조건과는 친하지 않으나 기한과는 친하게 지낸대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제가 되기도 하죠. 그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말도 나와 있어요. 거기 박스에 보시면 어음보증은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아까 수표음행에는 조건 붙일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음 그 자체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음 그 자체는. 근데 어음보증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판례인행입니다. 어음보증이라는 게 뭐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어음을 발행해주는 과정에서 을이 어음을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랬을 때 병이 야 걱정하지 마라. 부도나면 내가 책임질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래서 어음거래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어음 그 자체는 조건을 붙일 수 없어도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령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지난번 뭐라 했죠? 우리 민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죠. 일부 무효는 원칙 뭐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래서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에 자, 우리가 말대로 조건만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유효하다라면 조건만을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OX, X예요.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어떤 예인가 잘 염두에 두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조건 성취에 의제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것도 이제 쉽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건 성취에 의제, 불성취에 의제 이런 말로 하죠. 의제가 뭐예요? 의제. 의제란 말. 의제가 뭐죠? 간주한다 그 소리죠? 간주한다. 간주한다는 건 뭐예요? 무엇으로 본다. 그죠? 자, 그래서 의제라는 말은 무엇으로 본다. 그러면 조건 성취의 의제, 조건 불성취의 의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쉽게 이해하실 것이 조건의 성취나 불성취가 뭐에 반했다? 신의 측에 반했다. 조건의 성취, 불성취가 신의 측에 반한 경우의 효과는 그 반대로 의제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반대로 의제된다. 반대로. 그러니까 조건의 성취가 신의 측에 반한 경우는 불성취로 간주되고 그 불성취가 신의 측에 반한 경우의 효과는 뭐예요? 성취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공사를 완공하면 공사대금을 주겠다 해서요. 공사를 완공하면 공사대금을 주겠다 해서 완공을 했대요. 성취는 했는데
개판으로 완공을 했대요. 아주 뭐 난림을 해놨대요. 그러면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모항서보다 불성취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달 말까지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데 완공을 못했대요. 불성취가 됐대요. 왜? 건축주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벽돌만 좀 쌓아놓으려면 다시 또 설계 변경돼서 다시 쌓고 하다 보니까 완공을 못했대더라고요. 이때는 불성취되었다 할지라도 뭐한 것으로 간주한다? 성취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조건, 성취, 조건의 불성취가 신의 측에 반하는 경우의 효과는 반대로 간주가 되는 것이다. 어떤 결과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바로 밑에 보세요.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시점이다. 자, 보세요. 우리는 의제되는 시점은 언제냐?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염두할 것은 올해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10월 25일에 있다고 그러죠, 그죠? 자, 지난해는 10월 26일에 있었어요. 지난해는 우리 수강생 가운데 올해는 그 얘기가 안 나왔는데 지난해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아, 제가 10월 26일 날 시험을 본다고 그러는데 그날 제 일진을 따져보니까 그렇게 안 좋대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진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래도 그분은 합격하셨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자, 그럼 보세요.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 이랬을 때 자, 우리가 이래서 조건의 성취가 방해됐대요. 이래서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 아직까지 합격하려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진짜 법학원 나가서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하더래요. 그리고 또 하루하루가 다르게 말하는 것 자체도 틀려지더래요. 합격할 것 같아서 시험장에도 못 가게 붙잡아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조건의 성취가 방해됐다라면 불성취되었다 할지라도 뭐한 것으로 간주한다?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언제? 10월 25일이면 합격자 발표날 있죠? 합격자 발표날 성취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무슨 소리예요? 의제되는 시점은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시점이다. 그러니까 언제? 합격자 발표날 합격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어떤 개념인가 이해하시고. 다음에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 불성취의 주장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자 밑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선택적으로 행사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난번에도 언제 나왔어요? 무권대회에 있어서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거나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하는 것이요. 네가 얼마 사준다고 그랬으면 사줘.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행을 청구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손해배상은 뭐에 대해서? 이행이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조건의 성취가 방해됐더라면 아까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 이랬더라면 너 얼마 네가 방해했으니까 아파트를 줘. 아파트를 요구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둘 다 한다. 선택적으로 한다.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성취되었으려면 자, 상대방이 제시한 대로 아파트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조건의 성취가 방해되었음을 이유로 뭐예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요. 조건부 법령의 효력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조건부 법령의 효력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같이 이해를 하셔도 돼요. 조건부, 기한부, 법령의 효력. 그러면 조건부 법령의 기한부 법령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요?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가 발생하겠죠. 그죠?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확정적이에요, 불확정적이에요?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에요. 왜 불확정적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건부 권리는 언제 가서나 비로소 확정이 되죠? 성취되어요. 기한부 권리는 언제 가서? 도래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불확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배타적,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배타적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배타적 효력은 뭐예요? 독점적 효력이 있느냐 이 소리예요. 독점적 효력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성취되고 도래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타적 효력이 없다는 말은 심지어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를 등기해놔도 자,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를 해놓을 수도 있대요? 가등기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물변제 예약 그러면 대물변제 예약 나중에 요건 언제와 연관해서 이해를 하시냐면 저 나중에 계약법 시간에 가면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물변제 예약, 매매 예약을 하고 그 예약 완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시험 문제 가서 예약 완결권 그러면 이걸 딱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약 완결권도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양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또 예약 완결권도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도 있다. 조건부 기한부 권리도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어요. 그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령 대물 변제 예약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 쓰는데 만약 3월 말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대신 이 집을 주겠다. 자, 대물 변제 예약이죠. 만약 못하면 이 집을 주겠대요.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겠대요. 그래서 1번 소유권 갑, 2번에 가서 이런 예약 완결권, 즉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를 해놓을 수 있다? 가등기를 해놓을 수도 있어요.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배타적 효력이 없다는 말은 만약 갚지 않으면 이 집을 주겠다 그랬다 할지라도 가령 갑이라는 친구가 3월 15일 날 다른 사람한테 팔아치웠대요. 제3자 병에게 팔아치웠대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소유권 이전 병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데 있어서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를 가등기해 놨다 할지라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데는 어떤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독점적 효력이 없다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만약 3월 말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신 이 집을 주겠다 그래놓고 3월 15일 날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 침해다 아니다.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서 아주 이거 갖고 장난을 잘 치죠.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서 갑은 을에게 정지 조건부 매매를 하였는데 조건 성취 이전에 병에게 팔았다면 그 법률 효과는 어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갑은 을은 즉시 갑에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을은 즉시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OX, X예요. 아직까지는 조건부 권리 침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언제 가서나 조건부 권리 침해가 될까요? 3월 30일. 그죠? 이때 가서 갚지 않았더라면 그때 가서는 조건부 권리 침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개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즉시라는 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보세요. 이 갑은 3월 15일 날 처분했다 할지라도 미리 또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3월 30일까지 잘 갖고 있다가 갚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침해가 아니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러면 자, 조건부 법령의 효력과 관련해서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도요. 자, 우리가 소극적 보호와 적극적 보호의 내용이 나오죠. 148조와 149조에 보면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아직은 불확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아직은 불확정적이지만 우리 민법 148조에 보면 소극적 보호의 내용으로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조건 있는 법령의 당사자는 근데 여기는 조건이라고만 돼 있지만 거기다 뭐까지 집어넣어도 된다고요? 가로 열고 기한이 있는 법령의 당사자는 그렇게 같이 해도 돼요. 그래서 조건 있는 법령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시험에 합격하면 이 집을 주겠다 그래놓고 합격자 발표도 나기 전에 팔아치워서야 되겠느냐 그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아까 어떻게 바꿔 읽어도 된다고요? 기한부 법령의 당사자는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얻게 될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바꿔 읽어도 되죠. 갑이 죽으면 이 집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래놓고 죽기도 전에 팔아치워서야 되겠느냐 그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극적 보호에는 결국 뭐예요? 침해 금지의 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침해 금지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조건부 권리 침해도 뭐다? 불법행위를 구성한대요. 불법행위를 구성해서 이때용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뭐를 물을 수 있다?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침해금지의 규정과 관련해서 만약 우리가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를 뭘 했다? 등기를 했다.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를 아까 그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놓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대요.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148조는 침해금지의 규정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요. 다음에 149조는 뭐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조건부 권리는 아직 불확정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불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즉 뭐예요? 양도가 가능해요. 처분할 수도 있고, 보존, 뭐 할 수도 있고, 등기할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상속도 가능하고, 담보 제공이 가능하대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도 일반 원칙에 따라서 처분, 보존, 상속,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가서 잘 속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조건 성취 이전에, 기한 도래 이전에, 자, 기한 도래 이전에 처분하지 못한다. OX, X죠. 이 말이 그렇게 잘 나온다니까요. X예요. 조건 성취 이전에, 기한 도래 이전에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건부 권리, 기한부 권리, 저 계약법 가면 뭐 나온다고요? 예약완결권이 나와요. 그럼 예약완결권, 대물변제 예약이나 매매 예약을 했다. 이런 예약완결권도 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양도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약완결권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처분, 보존, 등자, 상속,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예약완결권도. 이 개념을 우리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 청구권도 그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에 놓을 수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배타적 효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는 일종의 기대권이자 희망권이래요. 아직은 뭐예요? 불확정적이니까. 언제 가서 성취되고 도래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해놓은 경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 30일까지 변제하지만 이 집을 주겠다 그래놓고 3월 15일 날 처분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조건부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3월 30일에 가서 변제하지 않았다.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 자리에 가등기에 기한 뭘 할 수 있다? 본등기를 실행할 수가 있죠. 본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이른바 일물일권주의 법리에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소유권은 동시에 병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가서 3번 소유권 말소. 왜? 2번 가등기의 본등기 실행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건이 성취된 이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게 되면 조건부 권리 이후의 등기를 뭐예요?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소극적 보유 내용